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예상 문제집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예상 문제집 교재를 제가 편집할 때도 기출 문제집 교재 편집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집을 통해서도 골고루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해설도 충실하게 달고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동영상 화면을 듣지 않더라도 우리가 문제집을 해설과 꼼꼼히 읽어가면서 학습이 충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뭐 속도가 조금 느린 감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해설도 들어가면서 이 수업을 하면 진도가 좀 빨리 나갈 수도 있는 장점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과목은 고득점 과목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학습을 하지 않으면 고득점이 힘들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 예상 문제에 관한 지문들과 해설을 꼼꼼히 학습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번에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체의 연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했는데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은 거지만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골고루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제도의 역사입니다. 1번에 공인중개사 제도는 우리 1983년에 소개영업법의 대체 입법으로 61년도에 제정된 법이 소개영업법인데 83년에 이르러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개영업법을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대체 입법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84년도 4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듬해 85년도에 공인중개사 1회 시험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1990년부터는 이 1990년이 1989년이죠. 정확하게는 말에 1차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개정된 이후 1990년부터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해서만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기준이 현행까지 유지되면서 현행법상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없다 해놨는데 이 부분이 틀려버렸죠. 그래서 물론 현행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자로서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현재까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있죠. 바로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이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2번이 답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1999년에 우리가 IMF 사유로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때 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중개업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습니다. 4번에 2005년도에 법의 이름을, 법의 제명을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의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된 취지는 부동산 중개업법의 일부 조항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신설 도입하면서 중개업법이라는 법 제명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바꾸게 된 겁니다. 자,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지금은 또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분리돼 가지고 따로 입법이 됐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입법이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해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실거래가 신고 제도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묶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번에 2014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여 입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현재는 외국인 토지법을 폐지하면서 그 내용을 포함시켜 버렸고 국토의 계획법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포함시켜서 이 거래 규제에 관한 제도를 일원화시키기 위한 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방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2번 공인중개사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 일반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장의 뜻이
부동산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우리가 지역농협이 농지의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법의 중개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우리 바로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의 원리입니다. 그 특별법이 존재하게 되면은 일반법이 적용 배제가 되는 거죠. 물론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는 말은 특별한 규정만 우선 적용되는 거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할 때는 일단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의 중개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먼저 적용받되 농업협동조합법의 중개업에 관한 규정 이외에 규정이 없는 중개업과 관련해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지역농협도. 이번에 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 속에서는 특별법적 성격을 또 지니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되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상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상법에도 흠결이 있는 경우는 민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상법은 민법에 대한 또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상대적 구별임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번에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법 적용은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이 상법, 그 다음에 민법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민법까지 적용했는데도 흠결이 있는 부분은 민법 1조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죠. 민법 1조는 민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법 다음에는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 이렇게 법 적용의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4번의 중개에 관한 행위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상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 상행위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에 대하여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했는데 상법의 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는 기본적 상행위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알으세요. 민사중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개를 갖다가 민사중개와 상사중개로 구별하고 그 상사중개에 관해서는 상법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민사중개에 관해서는 개별법에 따로의 각각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율하고 혼인중개는 결혼중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이라는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따로의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은 아무리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상행위인 중개인이가 상사중개면은 상법의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은 민사중개업에 대해서는 개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하면 틀려버린 겁니다. 5번의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성격의 규정과 사법적 성격의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사회법적 성격, 즉 중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의 51개 규정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반틈은 공법적 성격 규정, 거의 또 나머지는 사법적 성격의 규정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법적 성격, 중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방은 4번이 되겠죠. 이 문제를 풀면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은 상사중개가 아니라 민사중개에 속한다라는 사실, 그 점을 꼭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사중개냐 민사중개의 문제는 이 중개의 대상이 되는 이 법률행위가 상사법률행위냐 민사법률행위냐 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 중개의 대상이 민사법률행위면 이 중개는 민사중개가 되고 상사법률행위면 이 중개는 상사중개가 되고 이 상사법률행위라는 것은 상인들 간의 상거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 간의 상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상사중개는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 등장하는 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민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인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민사중개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민사중개업은 각각 관계되는 개별법을 따로이 만들어서 규율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한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인데 1. 지역농협 등 조합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오, 답방이죠. 이게 이제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역농협이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적용 배제 규정을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특별히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록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적인 원칙에 따라서 지역농협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도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공인중개사법의 관련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죠. 공인중개사법이 만약에 없다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문제도 결국 민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따로 이 공인중개사법 30조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법 30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은 민법 750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의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3번에 등록의 결격 사유가 12가지로 1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의 한 가지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 중에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해석할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50조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방이 되겠네요.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체결 시에 성립 내지 발생은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도 판례에서 봤다시피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 상행위 중에 하나로서 민사중개행위를 하지만 상행위에는 틀림없다. 그 상행위를 영업으로 행하는 자를 우리 상법에서는 상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상인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면 상법의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인의 보수 청구권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도 행수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고 그 상법상 상인의 보수 청구권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약정이 없었느냐 있었느냐 떠나서 자기의 영업활동에 상한한 범인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가 바로 상법상 상인이거든요. 그래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5번에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특수법인을 제외하고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즉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 세 종류의 개업공인의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달리 규정해두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인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개별법에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을 수 있겠죠. 지역농협 등 조합은 농지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죠. 지역산림조합은 임목이나 임야의 매매, 교환을 중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4번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민사중개에 해당한다 그랬죠. 부동산 중개는.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법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방이네요. 2번에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 설명 의무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무상중개계약의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중개계약 관계가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 판례인데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무상인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은 우리 위임계약과 유사한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민법상 수임인처럼 무상 유무를 떠나서 확인 설명 의무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의 분양 대행을 하는 경우는 중개 업무를 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중개보수에 관한 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번에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즉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개 의뢰 행위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규정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하는 것과 그 무등록자에게 중개 의뢰하는 행위 자체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개 행위와 중개 의뢰 행위 그 자체는 동일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자에게 중개 의뢰 행위 하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그 무등록 중개업자를 형사처벌하면서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그 다음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업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대부분 판례 입장인데 아주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라 바로 이 판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5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재정 목적에 관한 문제도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예상 문제집에 수록을 했는데 네모 박스에 관료안에 제가 집어넣을 테니까 그대로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재정 목적의 표현도 변화를 보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출제된 주제이기도 해서 새롭게 변화된 재정 목적의 내용을 물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수록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고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법의 여러 규정들은 바로 이 재정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적 성격을 지니는 규정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용어 정의와 관련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 예상 문제들입니다.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1. 중개를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빙의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우리 법에서 정의하고 있죠. 이 경우 그 밖의 권리의 범위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이런 판례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범위에 동산질권에 해당하는 질권도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은 안 맞습니다. 유치권이 중개대상인 권리에 포함된다라는 판례는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가는 것은 결국 담보 가등기라든가 아니면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질권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의 판결 표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2번의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도 중개 맞지만은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서 중개하는 경우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이건 바로 이 중개행위라는 것은 단독 중개도 있지만은 공동 중개 행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판례입니다.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알선하면 그거는 단독 중개가 되는 것이고 일방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서 알선하게 되면 그거는 공동 중개의 모습이 되는 거죠. 3번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한다면은 얼마든지 부동산 유치권도 이전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결국 부동산 유치권도 중개 대상인 그 밖의 권리의 범위에 포함되는 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4번의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 부동산의 교환, 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이다 하는데 두 가지가 다 틀렸죠.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볼 수 없고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조력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중개행위 그 자체는 사실행위죠. 이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사실행위라는 중개행위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개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사중개가 아니라 민사중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답방이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도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다 했는데 보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떠나서 중개행위면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그 중개행위도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이 5번의 내용은 이 판례를 떠올려서 판단하시면 편합니다. 앞 문제에서도 떠올렸지만 중개계약 체결 시에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를 받은 것이면 틀림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확인 설명 의무와 거래는 손해배상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 보면은 무상중개행위도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행위이면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7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법상 지정받은 거래정보망 사업자가 지정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 사업은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죠. 정보 제공업이죠. 중개행위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망 사업은 중개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가서 학습하겠지만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의 제한을 받고 있고 그 겸업할 수 있는 범위에는 거래정보망 사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경매 절차는 집행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강제로 환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경매 절차에서 권리의 득실 변경이 나는 그 부분에 중개가 개입될 여지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경매 절차에 개입을 하는 행위는 결국 권리분석 행위라든가 아니면 취득의 알선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매수신청 대리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취득의 알선, 권리분석, 매수신청 대리 행위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규율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경매 절차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도움을 주는 행위는 중개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에 거래 당사 사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이 지문은 이 법률행위, 중개의 대상이 되는 이 법률행위는 교환 법률행위도 포함된다는 그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가 중개행위 대상이 되는 거죠. 4번에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데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
5번에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의 물리적인 상태인 그 자체가 아니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일어나는 법률행위지만은 이 부동산 중개행위라는 것은 요 물건 그 자체를 상대로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한 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중개를 하는 것이다. 이 말뜻은 아무리 물건이 존재하고 있어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 법률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중개행위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 5번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 그 자체를 대상으로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물건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중개를 하는 것이지. 이 관점은 법률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중개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 우리가 186조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중개가 개입될 수 있는 것이지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경매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는 2번 지문도 덩달아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15페이지에 8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것도 중개업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 주된 업으로 했느냐 부수적인 영업을 했느냐 그것이 중개업이냐 아니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부수적으로 영업을 해도 그것이 중개업의 요건을 갖추었다라면 중개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즉 무등록 중개업이죠.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면은 틀림이 없고 물론 3년짜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된 중개업, 부수적 중개업, 그 다음에 등록한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 다 중개업인 겁니다. 3번에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에는 업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4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는 이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그 보수도 중개보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겸업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겸업 제한에 관한 규정의 문제를 풀 때는 겸업 업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관점도 활용이 됩니다. 5번에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봐야 되죠. 물론 금전 소비대차를 알선한 행위는 중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을 하는 건 그거는 중개업인 거죠. 그래서 이 5번 사례와 1번 사례는 동일한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해도 중개업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점이죠. 그 다음 16페이지에 9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을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죠. 토지에 대한 전문 중개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은 특정이 돼도 관계가 없는 거죠. 고객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라 해야 되죠. 이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 사업자가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이 경우도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죠. 앞에서 다뤄봤습니다. 표현만 살짝 바뀌는 거죠. 3번에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을 하는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죠. 잠깐만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 여기 바로 중개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일이니까 중개업이 맞습니다. 4번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라는 두 글자와 중개업이라는 세 글자는 엄밀히 따지면은 구별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중개와 중개업이라는
이 단어를 혼용해서 막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는 엄격히 구별해서 다뤄야 됩니다. 10번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는데 1.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하죠.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했기 때문에 틀려버렸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등록한 자가 있죠. 법인도 있고 또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이번에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가 꼭 전제가 돼야 됩니다. 5입니다. 3번에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라고 볼 수가 없죠.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4번에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라는 사실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사원 또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5번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왜 등록한 것으로 봐주느냐?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부칙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 표현을 부르는 그 자체도 이자가 등록한 것으로 봐주는 근거가 바로 부칙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11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죠. 따라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환매권의 성립에는 중개가 개입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의 부수적으로 특약으로 환매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환매권의 성립만 따로의 독자적으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그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미 성립된 환매권은 등기한 후에 양도가 가능하죠.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죠. 등록하여야만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점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으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보조 업무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간판을 내건 상태라도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1회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지만은 간판을 내걸었다라는 것은 영업의 표시라고 볼 수 있어 잠재적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